안녕하세요. 세대를 잇고 남북을 잇는 특별한 강의 이수다. 오늘의 강연자 신효숙 교수입니다.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우리의 이웃 탈북민이란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1년 소련 해체의 현장에서 북한 사람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91년도에 남편을 따라서 소련에 들어가게 됐고 소련에 들어간과 동시에 소련의 붕괴라고 하는 사건에 이제 맞닥뜨렸습니다. 원래 소련이라고 하는 연합은 상당히 이제 큰 국가인데 여러 개의 공화국들이 투표를 했어요. 소련 이제 독립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투표가 가결이 된과 동시에 거의 15개 국가로 이제 쪼개지게 되는데 가장 큰 국가가 이제 러시아였고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탄자 들어가는 우리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 나라들이 바로 소련이었다가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프리발틱 3국도 이제 독립해서 나왔는데 붕괴와 더불어서 가장 먼저 제가 맞닥뜨렸던 것은 소련의 공산주의 창시자가 누구죠? 레닌입니다. 레닌의 동상이 바로 페테르부르크의 그 거리에 이제 나둥그런 모습을 보게 됐었고 또한 그 러시아의 이제 소련의 주식은 빵인데 빵을 사기 위해서 국가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 자본주의 체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배급을 끊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빵을 사기 위해서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또 저희 집에는 러시아를 가르치는 교사가 저희 집에서 러시아를 가르치기 위한 강사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 교사가 직업을 2개, 3개씩 갖지 않으면 그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일반 주민들은 뭔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지방 대대로 내려왔던 갑오 있죠. 예를 들면 훈장을 들고 나와서 길거리에 팔기도 하고 그리고 당 간부들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부를 축적을 해서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딱 목도를 하면서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이렇게 체제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면 북한의 급변 사태일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바로 소련에서 바로 북한 통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의 원래 전공은 교육학자입니다. 교육학자가 북한학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북한 관련된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북한 논문을 이제 쓰면서 그 북한 유학생, 다시 말하면 북한 사람들 그리고 소련계 한인인 고려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바로 최선옥 여사입니다. 최선옥 여사는 만경대 혁명학원을 졸업을 하고 1952년에 모스크바 대학에 유학생으로 파견된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선옥 여사와 또 좀 더 이제 유명한 사람이 남편인 허웅배 씨인데 이 허웅배 씨 같은 경우 그 당시 이제 작고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최선옥 여사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최선옥 여사는 제가 이제 교육학을 하는 상황에서 대단한 게 만경대 혁명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항일 운동을 해서 그 유자년들을 민족의 간부, 다시 말하면 북한 창립에 있어서 중요한 엘리트로 키우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항일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중국 도문에서 아주 학교도 못 다니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북한에서 사람이 파견됐어요. 바로 만경대 혁명 유자년교 학원에서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자제를 바로 그 엘리트로서 키우고자 한다. 와라. 해가지고 이제 최선옥 여사가 바로 중국에서 이제 북한에 이제 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유학생으로 이제 소련의 유학생으로 이제 파견이 되는데 그때 허웅배 씨를 만났어요.
근데 허웅배 씨를 만났는데 북한은 함부로 당부 경고가 없이 연애를 하면 안 되는데 연애를 해서 아기까지 낳았어요. 이제 북한에 소환될 그 위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허웅배 씨 같은 경우는 아내보다도 이제 좀 더 유명한 게 북조선 왕조 성립 비사라고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원래는 가명, 이문으로 가명으로 썼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허웅배 씨인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주체 사상이라고 해서 북한은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주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북한의 정권을 수립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의 주 요건은 북한은 그 소련의 꼭두각시 정권이었다. 그래서 소련 군인들이 이 정권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연해주가 있다가 2차 세계대전에 중앙아시아로 다 유배가 됐었던 그 고려인들을 바로 이 북한 정권 창립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 이 정권 수립에 역할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195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이 허웅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파 운동을 할 때 우산 숭배하면 안 된다. 소련의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도 우산 숭배를 하지 않는데 왜 50년대 중반에 김일성이는 우산 숭배를 하며 라고 하면서 소련에서 유학생으로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고 만약에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면 거의 숙청 위기에 있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자기랑 함께 이제 이렇게 유학생이었던 11명이 소련에다가 망명 신청을 해서 우리 북한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된다. 그래서 소련 당국에서는 허용을 해서 결국 유학생으로서 바로 소련에 남아서 바로 그때 1990년 제가 만날 때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러시아에 있으면서 또 기억에 남는 사람은 바로 소련계 한인, 다시 고려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강상호 씨입니다. 강상호 씨는 바로 45년 북한 정권 창립이 된 이후에 소련군이 고려인들 상당히 많이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를 하게 하는데 이때 이제 북한에 왔었고 강동 정치학원의 이제 교장 선생님이면서 그 당시 내무성 부상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북한 정권 창립에 있어서 어떤 독립에 대한 열정 그리고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으로서 북한의 어떤 통일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어떤 열정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50년대, 60년대 북한 정권에 참여했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로 제도의 통합을 넘어서 사람의 통일,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에서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결국 북한에 대한 관심은 사람에 대한 통일로 저의 관심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게 되면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면 바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육부 산하의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그리고 통일부 산하의 남북하나재단에서 일을 하면서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함께 만나게 하는 이러한 사업들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그 사업 중에는 남북 청년 대학생들이 함께 평화통일을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게 되는 그 경진대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얼마 전이었었어요. 몇 년 전이었는데 갑자기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이 저 준항입니다. 박사님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저 박사님 때문에 제가 남북의 언어 통일을 꿈꾸는 북한 언어 연구자가 됐어요. 라고 하는 메일이 온 것이죠. 그 대학교 새내기 때 남북의 탈북 대학생하고 만나서 통일을 함께 꿈꾸는 경진대회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우연히 나갔는데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었는데 이것이 바로 저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의 만남과 관련된 또 다른 제게 기억에 남는 것은 남북대학생 이런 경진대회가 끝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는
저는 그 재미동포 대학생이고 잠깐 한국을 방문했는데 탈북 대학생을 만나서 뭔가 영어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그 탈북 대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하니까 그 부모님이 탈북 대학생 위험해. 그러니까 너 만나면 안 돼. 제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너무 놀라서 아유, 탈북 대학생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 아니야. 만나봐. 너랑 마찬가지로 이제 또래야라고 하면서 그때 대학 중에서도 남북 대학생이 함께 그 하는 연합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소개시켜 줬고 그 재미교포 대학생은 거기서 이제 여대생을 만나서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둘이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결국 결혼에 꼴이 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와,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사람을 연결을 해줬는데 이게 결혼까지 가다니 정말 놀랍다. 우연치 않게 러시아를 전공한 남편을 만났고 바로 소련이 붕괴되는 그 현장에 가서 북한 사람을 만나고 소련계 한인을 만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북한 연구를 하고 탈북민, 남북이 함께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그 길로 제가 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남북이 만난다라고 하는 거, 남북의 접촉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를 연결시켜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준비가 없는 접촉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와 갈등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뭔가 공감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남북이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갈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그 다문화 음식 축제에 초대를 받았어요. 다문화 음식 축제, 맛있는 음식을 경험을 하겠네라고 해서 막 신나게 갔어요. 여러 음식 코너가 있는데 다 하다 보니까 북한 음식 코너가 있어요. 그때 딱 생각하는 건 북한 음식, 다문화 음식 축제에 왜 북한 음식이 있지? 우리가 다문화인가? 피부색이 다른 아프리카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과 우리들이 같은 다문화인가?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갖게 돼요. 이것이 이제 조금 지나가게 되면 실생활에서 더욱더 부딪히게 되는 것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약간 좀 사투리가 있고 말이 좀 억세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쭈삣쭈삣 하다가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듣는 순간 약간 얼굴색이 약간 달라지고 약간 좀 찬바람이 드는 듯한 그러다가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은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그 동포들에 대해서는 약간 우대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 소련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에서 온 동포들에 대해서는 약간 낮게 보는 이것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를 조선족 취급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통일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실제 보게 되면 통일만 강조하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온 우리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히려 같은 민족이 아니라 바로 조선족 취급을 할 때 상당히 약간 슬픔, 실망감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들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민족을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한 돈, 자본의 논리가 좀 더 우선하고 남한 중심의 이 문화라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다문화 시대입니다. 다문화 시대에 민족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시대에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체제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 민족을 논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렇지만 같은 언어 그리고 같은 문화 전통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북에서 온 우리 북한 출신하고는 그러니까 곧바로 오자마자 새로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이 언어가 통하잖아요. 그리고 된장국, 그리고 김치찌개 같이 먹으면서 그냥 말이 통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구나라고 하면서 심리 정서적으로 이제 스며들면서 통합니다. 이런 부분은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북한 출신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어려움은 북한 출신으로서의 어떤 편견과 차별을 받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갑자기 약간 사투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우리 남조선, 북조선은 어때? 남조선은 어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갑자기 무서워지면서 빨리 택시를 내리고 싶어하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아시는 분들은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자기가 북한 사투리를 심하게 썼다고 해서 약간 간첩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불려갔던 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북한과 관련된, 북한은 바로 적대 국가라고 느끼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이런 언어나 태도나 이것을 느끼게 되면 두려워하고 뭔가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러니까 일상생활, 학교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일반 아이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싸우지 마 그러면서 잘 지내야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다독이면서 끝나요. 그런데 탈북 청소년하고 우리 남한 청소년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럼 딱 싸우고 났을 때 우리 뭐라고 하죠? 얘 북한애라서 그래. 북한애라서 이렇게 싸납고 공격적이야. 이렇게 토가 붙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북한하고 남한 주민은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북한 정권과 탈북민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 정권 이꼬르 북한 주민, 그리고 북한 주민 이꼬르 탈북민,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북한 출신으로 이렇게 경계 짓고 구별 짓고 이러면서 편견과 차별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북한에 대한 트라우마, 북한에 대한 이런 경계 짓기를 하지 않고 과연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대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건 북한 친구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특별한 사람, 북한 사람 이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동료로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경우에는 탈북하고 나서 한국에 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권이 주어져요.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줘요. 바로 우리 국민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딱 인식을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북한에서 왔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계짓기를 하는 건 바로 사회 문화적으로는 이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시민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 출신으로서 또 하나 이분들이 편견과 차별을 받게 됐는데,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을 느껴요. 한 사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봤던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멘토 프로그램을 했던 멘토가 근데 대부분 연령이 있는 사람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북한에 가고 싶어라고 했더니 이 청소년이 예, 북한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이 남한분이 어머, 북한에 가고 싶다고? 내가 너를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다시 북한에 가고 싶다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남한분은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기는 했지만 약간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배신자 아니면 간첩, 다시 그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한 출신들은 상당히 억울해해요. 왜냐하면 북한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건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어서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북한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념의 잣대로 이것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약간 배신자 취급을 하는 건 이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고 하는 면에서 북한이 고향인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이분들의 정체성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통합 전문가이기도 한 베리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있다가 새로운 곳에 온 이주민들의 문화 정착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눴어요. 바로 동화, 통합, 분리, 그리고 주변화 이렇게 나눴는데, 새로운 사회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것은 통합이래요. 그 통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 대한 문화와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 이것을 통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북한 출신들도 그렇게 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북한의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남한 사회에 대해서 새롭게 적극적으로 잘 적응하고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봐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출신들이 가장 많이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어려움, 그리고 쉽게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언어 문제예요. 그 언어가 다른 것으로 인한 오해와 편견인데, 한국에 왔었을 때 거의 한 70년 가까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북한에 없는 새로운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딱 처음에 나가자마자 너무 새로운 말이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런 외국어보다 더 어려운 게 한국 사람이 자주 쓰는 간접화법이래요. 간접화법? 돌려서 하는 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쓰냐면, 우리 서로 만나잖아요. 서로 만나게 되면 딱 만나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그럼 이런 말을 왜 쓰죠? 그냥 일상적으로는 그냥 인사말로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로 다음에 밥을 먹기도 하고 실제 다음에 다시 연락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헤어지면 쑥스러우니까 그냥 인사말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기다린 거예요.
나한테 전화한대. 우리 밥 한번 먹자. 전화를 기다렸어요.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보다 이제 좀 더 이제 그 심각한 상황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을 때 그 면접관이 그 담당했던 사람이 면접 잘 끝나셨네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예. 그리고 집에 갔어요. 면접 잘 했나? 나 지금 빨리 그 일하고 싶은데. 근데 3일이 지나도 연락을 안 해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을 안 해요. 뭐야? 전화를 하는 거죠. 저 얼마 전에 면접을 봤는데 저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담당관이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실은 죄송하지만 떨어졌습니다. 우리 왜 그러죠? 붙었으면 연락하지만 떨어지면 연락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북한 출신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아니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지 왜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왜 빈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겉과 속이 다른 것 같다. 너무 외교적인 말을 한다. 그래서 내가 남한 사람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이제 정반대로 우리들의 경우에는 왜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안 좋은 말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조직 생활을 어려서부터 조직 생활을 하잖아요. 조직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활 총괄을 해요. 그럼 생활 총괄을 왜 하냐 하면 그 집단이나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약간 안 좋은 것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이 조직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남북한 출신이 이제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서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남한 사람들이 왜 돌려서 말을 하느냐? 근데 실제 이것을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났을 때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처를 받을까봐 그 상대방을 배려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 북한 출신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반대로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북한에서 이제 생활 총괄을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익숙해졌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남북이 만났을 때에는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살아왔던 방식, 언어의 소통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70년이 지나게 되면서 우리 남한에도 이렇게 관접화법이 많이 달라졌지만 왜 그런지 이해를 하면서 서로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며 이웃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한 사람의 인식과 갈등, 우리들 어떻게 할까? 남북이 만났을 때 남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까? 그래서 남한 사람 입장에서 그 인식과 갈등 그리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언어 생활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남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서의 그 차이와 갈등이라고 하는 점은 저의 사례로 이야기를 끌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북한사에 의해 강의를 했었어요.
학생이 이제 100여 명이 넘었고 뭔가 북한 사회를 잘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2000년대였었습니다. 뭔가 북한 탈북민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즐거워하겠구나 싶어서 탈북 강사를 초청을 했어요. 2시간 강의였습니다.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안 왔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막 걱정했어요. 이제 강의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또 중간에 전화를 했어요. 안 받는 거예요. 와, 이게 어떤 일인가 하다가 아무 연락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강의를 시작하고 3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편안하게 천천히 걸어와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고 끝마쳤습니다. 그때 저의 당황스러움은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 약속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과 약속이라고 하는 게 나 하나로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100명이 넘는 학생이 이 특강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나서 얼마 후에 왜 이렇게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왔다가 편안하게 특강을 하고 갔을까라고 보게 되니까 남북한의 이 약속의 문화가 달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북한은 1990년 후반 2000년도 초에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게 되면서 석유, 석탄이 없고 가스 그리고 기름이 없다 보니까 공장이 다 스톱하고 그리고 자동차가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교통수단이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야, 우리 오후에 만나자, 몇 시에 만나자 라고 하잖아요. 2시에 만나자고 하지만 늦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만나자고 했지만 오늘 못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거의 이제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교통수단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늦을 수도 있다. 내일 올 수도 있다. 이게 그냥 이제 습관이 된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그러면 결국 이렇게 남북의 달라진 시간과 약속의 개념을 서로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알려줘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처음 제가 느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약속과 시간이 중요해요. 지켜야 돼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럼 북한 출신들은 다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 우리 그 북한 출신의 경우에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시간이 최고야. 약속 잘 지켜야 돼. 약속 안 지키게 되면 나중에 나가서 탈북민 특강 여기도 못 가고 직장에서도 환대받지 못해. 이제 이것을 알아서 초기에는 약간의 이렇게 막 좌충우돌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시간을 철저히 잘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이제 사례로는 직장 생활에서의 이제 이런 한국 사람이 느끼는 이제 어려움인데 이것도 이제 저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일자리를 주는 일을 할 때였어요. 상당히 어렵게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심을 할 때였고 여러 사람이 이제 공개적으로 회의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북한 출신 직원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게 되면 북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당신의 일이다. 근데 당신이 일자리를 줄 수 없다라고, 당신이 그 일자리 주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그 일 못하게 했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일 못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당황함, 그리고 섭섭함, 그리고 막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 나의 그동안의 노고와 이런 그 어려움을 왜 이렇게 알아주지 못할까 이런 섭섭함 그리고 이 공개적으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의
이런 화가 남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나섰을 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북한의 문화가 생활총화를 어려서부터 학교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계속 3, 40년간 이런 생활총화를 해왔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한 게 아닌데 저는 저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 이분들끼리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 사람들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한국에 와서 잘 정착하려고 하면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우리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당신이 해야 되는데 당신이 빨리 이걸 잘해달라라고 하는 호소였었어요. 이런 이제 상대방에 대한 그런 이해, 상대방에 대한 이런 감정을 느끼고 났을 때 이랬구나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 이렇게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거 바로 이 사람이 나를 비난한 것이 아니었구나.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이 정말 정착을 잘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뭔가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호소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공감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북하나재단에서 그러니까 탈북민들과 많은 사람을 만났고 같이 일하면서 그리고 동료 관계로서 직장 관계로서 느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결국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려면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잘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들 남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보통 탈북민 하게 되면 북한을 탈출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다 보니까 뭔가 인권의 피해자 그리고 뭔가 한국 사회에 오게 되면 뭔가 세금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도와줘야 될 사람, 불쌍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 배워가는 어떤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동반자다, 기여자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한 사례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허오키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허오키 작가는 엄마의 이별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작가예요. 제가 이 허오키 작가를 만났던 건 2020년 그 인턴 기자를 교육하는 장소에서 허오키 작가를 만났어요. 제가 인턴 기자를 양성하는데 저는 바로 강사로서 허오키 작가는 이제 교육생으로서 만났는데 인턴 기자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장소다 보니까 20, 30대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50대 초반의 여성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인턴 기자가 되려고 이 교육에 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자기 젊었을 때 꿈이 그 작가래요. 글을 쓰는 거였대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자기는 기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젊은 사람이 가능한데 50대인 이 여성이 와 대단하다. 그리고 한국 사람도 글 쓰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나와서 오랜 동안 생활했던 사람이 한국 글쓰기를 한다는 거, 이 어려운 작업에 도전을 한다? 그래서 약간 주목하면서 이때 이렇게 보면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바로 엄마의 이별 방정식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쓰고 나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우수도서로서 선정이 돼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널리 읽힌 책이 된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 책을 2년 만에 그 작가 연습을 하고 책을 써낸 것이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책을 써내고 난 다음에 2번 정도를 같이 저는 사회자로 이분은 이제 작가로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분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제목이 특이해요. 왜 엄마의 이별 방정식이에요? 왜 이 책을 썼어요? 라고 물었어요. 아이들에게 가족을 회복하고 싶은데 가족을 회복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나의 아이들에게 내가 왜 너희들을 버리고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탈북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글을 통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탈북을 할 때 북한에는 10대 두 딸들이 있었어요. 하고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제 매매혼에 의해서 돈을 주고 중국 남성에게 이제 팔려갖고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도 상당히 어려운 농촌으로 갔거든요. 중국에서는 두 딸을 북한에 송금하면서 두 딸을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 중국에 남아있자니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살 수도 없었고, 이 과정에서 탈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기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왜 두 딸과 6개월밖에 안 된 아들을 버리고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썼다. 그런데 정말 이 책에 보면 잘 돼 있는 건 결국 북한에 있는 두 딸, 그리고 중국에 있는 남편, 그리고 아들도 데려왔어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성은 한국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따고 난 이후에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작가로서 자신의 마지막에 그 인생을 황금기를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북한 사람 하게 되면 북한을 먹을 것이 없어서 북한을 탈북한 사람, 그래서 중국에서 탈북을 해서 아이를 낳고 뭔가 북한에서 어려운 고통만을 받았던, 인권을 유린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 일용 노동자, 그리고 한국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이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제 자신이 숙연해져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여성을 보면서 이분들은 남에게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우리와 같이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구나. 다시 말, 이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한국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 기여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 탈북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기만 한 존재, 우리와 먼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를 잇고 남북을 잇는 특별한 강이 있수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북한과 북한 이탈 주민을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작은 밑거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은 사람에 대한 통일로 저의 관심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게 되면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면 바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에게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우리와 같이 함께 성장하는 사람, 이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한국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 기여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